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CSR과 ESG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저희 재단 측에다가 ESG가 대세인데 센터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연례 세미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ESG가 뭐 단순하게 요즘 뜨는 핫한 이슈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ESG 경영이 이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인류의 모든 조직은 ESG 기반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ESG 올해 연속 세미나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고요. 제가 오늘 발제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좀 자주 만나 뵙고 온라인 통해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 되면 오프라인에 저희가 연례 포럼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아마 계속 온라인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첫 해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속가능경 재단의 황선희 이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가능경영재단의 황선희 이사장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겠다고 사전에 등록해 주신 분이 한 10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34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올해 2월 달에 10주년, 만 10주년을 맞이해서 조촐하게 이제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는 비영리 민간 재단 법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왔고요. 그중에 이제 그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ESG, 이런 사업들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지금 이제 작년까지 7년 동안 매년 CSR 정례 포럼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매년 한 2회에서 3회 정도 그 CSR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박전 센터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ESG가 지금 대세처럼 그 가는 그런 분위기에 또 니즈들, 욕구들도 있으시고 또 저희한테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ESG 연중 온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ESG 온라인 세미나는 오늘 그 6월부터 이제 11월까지 한 6개월 동안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6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예를 들면 뭐 기업, 그것도 뭐 대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또 비영리 단체, 또 사회복지 조직들,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 다양한 모든 조직의 기본 운영 방향이 되어야 할 그런 사회 아젠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ESG 연중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ESG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산과 또 ESG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후손들에게는 좀 덜 미안한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자기소개를 자기가 스스로 하시긴 했는데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분은 재단의 CSR 경영센터의 이제 박전 센터장입니다. 이 박전 센터장님은 CSR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18년,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뭐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손꼽히는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박전 센터장님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박 센터장님은 ESG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달 정례적으로 이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 포럼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너무 저를 거창하게 소개해줬는데 하나 기분이 나쁩니다. 세 손가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뭘 넓혀서 다섯 손가락까지 하시는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하고 두 번째 시간은 길라잡이 시간은 이제 제가 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부터는 직접 필드에서 이해 당사자분들이 오셔갖고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ESG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나중에 그 질의를 몰아서 끝나나에 받으면 까먹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괜히 마지막 시간에 눈치 보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저번에 왜 질문을 하냐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질문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들으시면서 바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제안하신 내용들, 또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저는 전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런 챌린지도 좋고요. 채팅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몰아서 설명도 드리고, 또는 이따가 Q&A 시간에 마크를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떤 건지 저희들은 논의에 대해서 환영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우리 그 스텝으로부터 참여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분들은 저 대신에 여기 와서 발표하셔도 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들으시지? 놀란 적도 있어요. 전문가분들께 오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좀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ESG라는 개념들하고 동향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공통된 시각, 또는 뭐좀 너무 혼재된 시각 속에서 좀 클리어하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배경과 개념하고 동향,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ESG 동향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동향에 다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ESG 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가장 그 일선에 있고 선도하고, 또 기업들도 ESG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개념을 할 때는 크게 한 5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ESG 열풍의 방아쇠가 뭐냐? 최근에 ESG가 새로 생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개념이 좀 왜 어떻게 좀 혼란스러웠었는지 개념 정리하고 발전 과정하고. 근데 이 ESG 자체가 영어잖아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이런 CSR, ESG 이쪽은 원하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쪽에서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어예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과 개념에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ESG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열풍이냐. 뭐 이렇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2020년도 블랙락의 회장이 매년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 연례 서한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자산 운용사라고 한다면 자기 돈을 갖고 그 사람이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큰 손, 아주 금융기관, 투자 기관들을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세계적으로 명망 있고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년 애뉴얼 레터를 낼 때 연초에 올해는 어떠한 금융 섹터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아까 다 촉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들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 기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초에 레터를 보낼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제 자기네들 금융투자 그룹들한테 이제 보내는 하나의 그 메시지에는 그전에는 이 금융 투자 그룹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고 한다면 90만 원은 그냥 돈 되는 경제적 수익을 쫓는 그다음에 90 중에서 한 100만 원 10% 정도는 ESG 투자하는 형태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분이 이제 촉구를 한 거죠.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 방향들은 ESG에 기반을 해야 된다. 예, 어떤 거는 돈 되는 것에만 투자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ESG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천명했다는 것들은 앞으로 기업들을 선별을 하고 주식을 사고 투자 대상을 함에 있어서 ESG를 무조건 다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기업의 ESG 정보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옥속을 구분을 하려고 하면 정보가 많았는데 정보가 좀 취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기존에 했던 GRI 기준뿐만이 아니라 TCFD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탄소, 기후 온난화에 관련된 전략과 가버넌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 더 이쪽을 기준을 많이 해서 정보를 공시를 하라. 또는 이제 사스비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에서 공개를 하라. 이래 갖고 기업들이 굉장히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부분들이 하나가 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여기 미국의 우리 바이든 할아버님, 우리 대통령 그 전에 이제 일성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정권 교체하면서 America is back 했잖아요. 우리 미국에 돌아왔다.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기후 협약에 다시 백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쪽에 이제 환경 쪽의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공약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들, 제약들 그러면서 이쪽에 강점이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 관련된 굉장한 좀 압박들이 세계 많은 기업들한테 이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들 이렇게 할아버님만 나오시네요. 여기는 머리 없는 할아버님이시네. 조금 전에 머리 흰 할아버님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다보스 포럼의 이제 슈밥 회장이죠. 이분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주주 자본주의 끝났다. 이제 끝났고 이제 시대는 여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서 이제는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이해관계자의 기반한 이해관계자 만족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돈을 벌고 돈을 번 뒤에 상호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고객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고객 만족도 제고하는 부분에 있었다고 한다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성과 창출과 배분의 모든 프로세스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리더십, 금융 투자 그룹들, 세계적인 경제계 거두들 이런 사람들이 이 ESG 쪽으로 선언하고 방향을 이제 틀게 된 부분들이 지금처럼 ESG 열풍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올려드린 거 보면 제가 옆에 여기 강아지 치고는 굉장히 좀 싸납게 생겼죠. 여기 개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저를 의인한 건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뭐냐면 이거 한국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보십시오. 첫 번째 CSR, 자선기부 환경보호도 사회공헌 활동이 돌아갑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지 한 20년이 됐는데 CSR 가로 열고 사회공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으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CSV는 기업활동 자체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 수익까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15년도인가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책을 쓰면서 CSV라는 개념을 갖고 왔었죠. 이제 그때 열풍이 불어서 그때 한국의 언론사에서 CSV 시상식도 하고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CSR 팀을 이름을 CSV 팀으로 바꿨죠. 그죠? 기억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근래는 또 ESG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CSR과 CSV 다르고 ESG를 소개를 하는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G가 지표는 아닙니다. ESG 촉발시킨 사람들이 그 금융투자 그룹이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의 ESG를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이지 ESG 자체가 평가 지표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한국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한국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다는 게 저를 화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카피인데 또 역시 제가 화가 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강의하시고 컨설팅 하시는데 자기 블로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CSR은 기업의 자발적 행동. 이게 잘했을 경우에 기업의 평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ESG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지표다. CSR보다 강제성이 있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강제성이 있는 건지. 투자자가 요구하니까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개량하는 수치가 재무성과 연계되어야 함. 보고서 작성 등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대조해서 비교해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 밑에 있는 CSR은 자발적 행동이고 평판을 개선할 수 있고 ESG는 비재무적 지표이고 강제성 있고 이런 워딩이나 디피니션 자체가 굉장히 단선적이고 선언적이고 결정론적입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했는데 오늘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고 저 또한 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에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드렸던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CSR은 그러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제가 이제 정리해 놨듯이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 활동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이해관계자 사회 일반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체계를 의미한다. 결국 뭐냐면 말 그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이나 모든 조직들은 법률적 책임, 경제적 책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 같은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업과는 상법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사회 책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기업들이 굉장히 비윤리적 행위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즉 이해관계자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쁜 영향에는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법과고 상관하지만 교묘하게 얘기하자면 그 법의 틈새를 법은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항상 후행적으로 앞에 있었던 것도 보완하는 형태의 강행적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법은 항상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크고 그러면 공동체들이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뛰어넘어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회 책임이다. 결국 이제 기업에게서 어떤 시민적 그 행동을 줘. 그래서 이제 기업 시민이란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업도 시민과 마찬가지다. 하나의 카테고리 별도로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공허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으로서 여러 이해관계자한테 부정영향을 미치는 걸 줄이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맨 처음에 좀 쓰이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 4년도 옛날에 KT에서도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나올 때 기업 시민 보고서 이름 이렇게 나왔고 어떤 기업들은 사회 책임 경영 보고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쓰다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사회라고 할 때 그 디피니션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회가 누구냐? 지역 사회냐? 임직원이냐? 물론 이제 다 이해관계들 합치면 광의적으로 사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뭐 사회주의 이론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도 되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 책임까지 들어온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책임을 우리가 법률적인 책임을 다 지키잖아요. 사람들하고 고용이나 환경법 준수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더 이상 뭘 또 책임을 지라는 거냐. 또 책임이라는 걸 놓고 받았을 때 노동자나 시민사회가 보는 책임과 기업이 보는 책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서로 간에 CSR을 둘러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논쟁과 이견이 있었죠. 그게 물론 2010년도에 ISO에서 이제 ISO 26000 사회책임 경영 관련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해관계자의 7대 주제로 정리는 됐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기업 입장에서 이런 용어로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결국 기업들이 계속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경영 행태를 한다면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을 못할 것이고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기업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속에 이바지하는 바로 이제 경영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쓰였죠. 그래서 거의 뭐 2010년도에는 기업들의 보고서가 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지금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많이 쓰이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 또는 요 근래는 또 ESG 보고서라고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좀 이해가 됐고 CSV는 별도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ESG는 말 그대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이제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를 갖고 오는 건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G라는 용어는 이미 2005년도부터 쓰였어요. 국제적으로. 네, 저도 2008년도 14년까지 그 저기 뭐 FTSE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그쪽에 파트너로 아시아 파트너로 아시안 기업들 평가를 했을 때 이미 저희들 세계에서는 ESG 투자, ESG 평가지표 그냥 쓰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CSR, ESG 지속하는 경우는 굳이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어. 왜? 그쪽에 있는 코어들은 결국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관리 활동들 그 속에서 뭔가 포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다 ES로 통칭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의 CSR에서 안 떠오르는데 이 SG는 딱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이 되니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 2005년도부터 그 ESG 펀드, ESG 투자 뭐 서양의 그때도 그 유럽 친구들의 그 보드 뭐 메소돌로지나 문서에는 ESG가 맨날 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투자자들이 ESG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강제가 됐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CSR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과 ESG는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서로가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다르지 본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SR도 지속가능 경영도 ESG 세 가지 축에 의해서 다 얘기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ESG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CSR은 만약 ISO 26000 사회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의 7대 주제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CSR과 지속가능 경영 ESG는 거의 DNA는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인 특성 사항은 이제 사회적 가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발의가 되면서 사회적 가치에 물론 이제 통과는 안 됐습니다. 13가지 차원을 얘기했고 이게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부분들이 배점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근데 거기 기본법의 13가지 가치를 보면 다 ESG하고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CSV 약간 독특한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 포토 교수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제 CSV라는 개념을 갖고 왔을 때 그분의 진정성은 좀 믿습니다. 뭐냐면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국 정부의 예산만으로 사회적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정부의 예산을 다 합쳐도 진짜 보통 글로벌 자이언트라고 하는 50대 기업들의 총 매출의 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참여 없이는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이제 천착을 하신 거고, 그래서 뭔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CSV 공유가치 창출. 그러니까 그 전에는 CSR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기부하거나 도네이션 한다는 개념과 야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로직은 CSR은 사회공헌, 돈 번 다음에 사회공헌하는 행위이고, CSV는 당신들이 하는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는 비즈니스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교집합을 할 수 있다. 그게 CSV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교수는 저 같은 전 세계 CSR 전문가들한테 엄청난 그 비난과 그 욕을 왕 드링킹 하셨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전에 전략적 CSR을 얘기를 하고, 이쪽 CSR 쪽 한 대가의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저기 뭐 어떻게 자본주의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쓴 도표가 CSR과 CSV를 대비시키고 CSR을 사회공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한국에서 열풍을 불었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CSV적인 모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잘 알려진 우리 CJ 대한통운에서 그 실버 택배로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단지 내에서의 그런 안전적인 택배 배달도 가능하고 노 일자리 착취도 가능하죠. 근데 한번 저는 그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집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느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별도라면 충돌을 할 때 우선순위는 분명히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한정적인 모델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너무 좀 과자에 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CSB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장표는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ESG가 기존의 CSR 지속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어떤 거는 진일보하고 어떤 거는 뒤에 나오는 개념에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개념 발전 과정은 좀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맨 처음에 이미 지속가능 발전 유엔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속가능과 SR이 나왔고, 이 CSV는 약간 별도로 해놨죠. 별도로 좀 이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ESG,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 경영 다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ESG를 할 때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은 ESG의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돼. ESG 이슈를 관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ESG를 기업 차원에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이제 ESG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역으로 이제 지금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 거의 이제 글로벌 자이언트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들인데, 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고용을 하고 어떤 소싱을 하고 공장을 돌렸을 경우에 그쪽에 ESG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ESG는. 근데 마치 지금은 너무 기업들이 ESG에 요구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역으로 ESG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ESG와 관련된, 그렇죠. ESG가 뭐냐? 오케이. ESG는 뭐다? 환경하고 사회 가버넌스다. 그러면 이 서구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먼저 이 이니셔티브, 자기네끼리 이니셔티브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만나서 이해관 관계자 간에 이제 협력 활동, 연대 활동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이니셔티브를 돌려갖고 이제 실험적인 걸 여러 가 하죠.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합의가 될 정도의 뭐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규범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ISO 26000이 이제 2010년도에 사회책임형 가이드라인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데 저도 한국의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이거를 만드는데 기업, 노동계, 컨설턴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쌈박질을 합니다. 뭐냐면 노동계나 시민사회는 ISO 26000 사회책임형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도 들어가, 이런 것도 들어가, 이런 것도 들어야 된다. 많이 요구하죠. 근데 기업들은
이것도 빼자, 이것도 빼자, 이것도 빼자. 이거를 거의 5, 6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나왔던 거죠.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이거는 사회 책임경, 근데 ISO 잘 아시죠? ISO가 뭐 품질 경영 다 인증이거든요.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오가네이션 경영 규격과 관련된 만든 국제화 이제 표준화 기구인데 ISO 유명처럼 서티피케이션 인증이란 말은 안 합니다.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사회 책임 가이드. 왜? 사회 책임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뭐 품질 경영, 안전 경영, 반부패 경영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통합되어 있는데 ISO에서 부담스럽죠. 인증을 받는 그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ISO의 레퓨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렇게 돼서 아직까지도 인증은 아니고 가이던스인데 물론 이 가이드를 활용을 해서 유럽의 특히 몇몇 나라들은 자기네들 그 국내 표준으로 만들고 인증 체계로 만든 나라들도 있긴 해요. 사회 책임 인증 체계를.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ISO 인증 시리즈는 아니다. 가이던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여드렸던 이제 GRI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GRI는 ISO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경영을 했다. 그러면 성과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뭔 기준으로 공시할 거냐는 거죠.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자기네가 유리한 것만 할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부패, 반유윤리 경영이 굉장히 세다. 어디는 또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그 업종의 특성에 맞춰 그걸 잘하고 있고 어디는 또 환경적인 파괴의 위험성이 높은 기업이 역설적으로 환경 경영을 잘합니다. 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쪽은 환경 경영만 얘기를 할 거고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정보는 우리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부정적인 정보는 다 숨기고 사건 사고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GRI라는 ESG 정보의 이 기준은 이미 1997년도에 생겼고요. 계속 그 보고서에 공시하는 기준이 레벨업이 됩니다. 왜? 맨 처음에 요만큼만 공개를 해라 해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다 똑같이 옛날에 사교육이 활성화가 안 될 때는 학원만 다니면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 다 학원 다니잖아요. 네? 다 학원 다니서 상해 편집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라에서 이 기준 다 올라왔네. 그러면 이제 공개 기준을 또 고도화시키고 또 고도화시키고. 즉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뭐 G2나 이럴 때는 임직원들 현황을 보고할 때 남녀별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보고를 잘합니다. 그래? 그럼 남녀별이 아니라 남녀 관리직별로 보고해라. 예를 들자면 그 다음 버전에서는 남녀 관리직 뭐 임원들 이런 것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보고해라. 이렇게 계속 보고 항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RI는 PRI는 여기 한국으로 책임 투자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금융 투자 연기금들이 ESG를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겠다. 우리 6가지 원칙을 유엔에서 딱 해서 만들었어요. 그 유엔에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한 축은 금융 투자 기구들을 묶어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멤버십을 해서 ESG에 투자 이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기업들을 투자할 때 ESG 요소를 보겠다. 그리고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도록 하겠다. 우리끼리 협력하겠다.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모여 있는 게 금융투자 그룹입니다. 뭐 하나 좀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한국의 A란 기업에서 그쪽에 환경적인 뭔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냄새가 나. 그래서 이 기업에 챌린지 해야겠다. 나 혼자 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PRI 회원이면 PRI 웹사이트에 딱 제안문을 올립니다. 한국에 A란 기업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공장을 돌리는 여기 NGO에서 폐수 이런 방출한다는 이런 정보를 받았다. 이 기업에 뭔가 레터로 해서 진상을 요구하고 입장을 밝히고 싶은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명을 하시오. 그럼 서명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할 때 힘이 약하지만 이 금융투자 20개, 30개가 딱 연대 서명을 해서 이메일을 A라는 곳에 IR팀에 이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저는 아침에 제가 A라는 기업의 IR팀 직원이면 딱 와서 이메일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라죠. 이거 뭐지? 이거 얘기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래. 이렇게 집합적인 힘을 투자자들의 힘을 발휘하는 게 PRI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글로벌 컴팩트 보통 줄여서 그냥 UNGC 또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4대 분야 환경노동 부패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4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노동 인권 부패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들을 유엔에서 묶어서 10대 원칙 이거 좋은 거지? 사인 한번 해봐. 뭐 이런 것에 뭐 싫어하는 기업 있겠습니까? 다 사인들 많이 참여하죠. 뭐 사인을 하면 사인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신이 유엔 글로벌 컨벤션 10대 원칙에 맞춰서 경영했다는 증빙 자료를 내시오. 그거는 이제 COP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내는 지속강경 보고서를 그 증빙 자료로 내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 여기 PRI 있잖아요. PRI에 그 가입한 금융투자 기관도 6대 원칙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기업들의 ESG 평가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평가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운용 규모하고 포트폴리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이것을 다 레포트를 PRI, UN PRI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기관과 금융투자기관과 기업들 양축으로 하는 글로벌 ESG가 ESG와 관련된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 및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고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뭐 다국적 기업이 워낙 그 개발 도상국 가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셔서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전에 정보 공개를 할 때는 GRI 기준으로 많이 그 정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 맨 뒤에 가면 GRI 인덱스, 그래서 이 지표는 우리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이제 블랙락 회장이 콕 찍어서 사스비아와 TCF 된 정보를 더 공개해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사스비아 관련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가치보고 재단이 지금 바뀌었죠. 통합 합병대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ESG와 관련된. 근데 특징이 GRI는 그 섹터별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요 근래에 좀 한 앞으로 향후에 좀 섹터별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스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스비는 이 보고 항목이 많지 않은데 70개 산업별로 다 그 세부적인 공개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우리 네이버에 네이버라고 하면 안 되죠. 한 기업 홍보하니까 그래서 포털에다가 ESG 포털 치면 정부에서 그 증권거래소 하는 그 포털이 있어요. 그 중에 77개 가이드라인인데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CFD,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좀 포커싱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기후변화 정보 공개 협의체, 뭐 한국에서 보통 그렇게 좀 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가 이제 워낙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무 관련된 그 장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던 거고,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를 태클링하기 위한, 막기 위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어떤 조직단에서 이걸 논의하는지, 전략은 뭐는지, 혹시 위험성은 어떻게 있는지, 다음에 지표, 감축 목표 등등의 세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기업들에 대한 조금 개념하고 동향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뒤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개념적으로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ESG 동향은 설명만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UNPRI. 예. 여기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힘을 받는 거죠. 요 UNPRI 회원기관들의 원칙이 6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ESG 투자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 투자 대상에게, 결국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개 요구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상호 협력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끼리 거기 이제 회원사, 저도 옛날에 그 평가할 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카테고리가 어셋 오너,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이제 국민연기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어셋 매니저, 자산 운용사들.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평가 기관들, 리서치 기관들, 이제 컨설팅 기관들 세 가지 그룹인데 저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뭐 제안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5번 서로 상호 협력하고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네 집단적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다음 외부에 보고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입 기관들 자기네들 어떻게 맞춰서 투자 행위를 했는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PRI가 처음부터 힘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2006년도에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보십시오. 제가 2021년 3월 달까지만 뒤졌는데요. 홈페이지 뒤집어 둔 일이라서 더 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약 3,800개 기관이었는데 이 사람들 운영하는 기금이 이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0억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000이 3개가 붙으면 이제 경으로 이렇게 가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사람들이 UNPR을 회원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업들한테 레터 보내고 또 이제 아까 말씀 블렐라 회장들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받게 된 거죠. 처음부터 장사 잘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한국 기관은 그 당시에 이제 11개인데 오노 1개. 어세노가 누구냐?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데요.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연기금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줄 아시는데 뭐 사학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연금도 있고요. 뭐 교원공제연합회도 있고 종교연금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연기금도 섞여 있는 곳이 많은데 국민연금 빼놓고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연기금들의 ESG 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나서기 시작했냐? 해외 정부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네들 나라에 있는 지역과 있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이 ESG를 대응을 못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정 수준까지 올리도록 의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당신들 여기까지 무조건 하시오. 그 경성적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하게끔 하는 강제화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잘했어. 잘하네 하면서 당근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제 두 가지 이 방식이죠. 근데 여기 ESG 이쪽에서도 역시나 가장 먼저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2014년도부터 500명 이상 기업들은 ESG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했고요.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기 이제 CSR, MPP라고 해서 이제 CSR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고 유럽 각국의 유럽연합 회원들 여기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 자기네들의 국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등을 했는데 재밌는 게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CSR, ESG 하면 유럽만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이 그 세계의 굴뚝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가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주가니까 환경적이 심하게 위배된 기업들은 정부에서 그냥 폐업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보다 흔히 얘기하는 저개발국이라 하는 나라들도 뭐 인도나 이미 남아공과 그 브라질에서는요 12년도 9년도 이때부터 상장이 되려면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이해정보 공개를 해야만이 상장이 되는 거를 벌써 우리보다 훨씬 앞당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하나가 정보 공시, 그러니까 ESG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에 500명 이상은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발표했는데 이제 앞으로 ESG 금융기관도 자기네들의 투자한 부분 그 상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시켰고 아까 이제 그 기업도 2014년도 500인 이상 기업도 의무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부터는 모든 유럽의 상장 기업 및
일정 규모 250명 이상인 것들은 다 보고서 내야 되고 제3자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점차 이제 강화가 되고 있다. 이걸 정리해 드렸고. 그럼 한국은 어떻느냐? 아, 다행스럽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4년도부터 사회보고 입법화 운동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무화하는 그 운동을 NGO에 있을 때 굉장히 몇 년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거든요. 네, 거의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 흐름이 이러다 보니 야 우리도 공시화 의무에서 기업들의 기본적인 체력을 10가지 올려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왜? 유럽에서 의무화시키고 맨날 투자자가 자료 달라고 하고 우리가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면 거기서 ESG 평가하는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2025년까지 2025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은 공개 의무화. 그 다음에 30년까지는 전체 증권거래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 의무화. 이게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불만족스럽죠. 왜? 30년이 아직도 8년이나 남았는데 좀 더 땡깁시다 하는 게 저희들의 저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준이 발표가 됐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로드맵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거의 GRI 스탠다드, GRI 기준과 하나 빼고 청년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 비율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것 빼고는 GRI 기준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이거 단순하게 정보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 기준과 관련돼서 정부에 많이 개발한 게 있어요.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 산자부에서 만든 KESG 가이드라인. 이게 좀 말도 많았죠. 이게 뭐냐면 KESG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자니 실제로 해외에 있는 투자자의 평가 지표에 비해서 평가의 양과 질이 너무 좀 낮고 여기서 평가 잘 받아서 해봤자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뭐 해외 뭐 지금 MSCI 모건 스탠이나 영국의 FTSE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나 또 다우존스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 그 유럽과 미국의 큰 그 지수 기관이 다 알아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평가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ESG 잘하는 지수에 들어가는 많으냐 따지고 있는데 이 KESG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받는 건 뭐 했을 거냐 이게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는 이거는 중소와 중견 기업을 위한 하나의 그 자가진단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기관 평가 기관에 지표들이 너무 달라갖고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개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되게 웃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왜? MSCI, FTSE, 다우존스의 평가 지표가 다른 거냐?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이 SG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S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S가 중요하다고 보시고 어떤 사람은 G가 누구는 환경이 중요하게 볼 거예요. 각자의 그 투자기관 평가기관들이 자기네 금융투자 원칙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기업에 올리고 인덱스의 지수에 올리고 말면 그거를 보는 투자기관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지표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정부에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웃긴 거죠. 코미디 같은 거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내용들을 보시면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쉽고 간단해서 기업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체크용으로는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KESG 가이드라인도 중소기업한테는 좀 어려워요. 중견기업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ESG 경영 안내서나 이런 거 다 홈페이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ESG 자가진단 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요거는 이제 아까 공공기관 관련된 드라이브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회적 기본법 하면서 계속 공공이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진보했다. 그러면 한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날라갑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이 많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름은 바뀔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나온 그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ESG나 다른 이름으로 치환시켜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이 배점 기준이 거의 한 40% 정도는 ESG 지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체크했던 것도 한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워낙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이름을 좀 바뀌거나, 그다음에 항목마다 배점 비율이 달라지거나 전체적으로 40%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자체가 없어지거나 대폭적으로 백지화시키기는 힘들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가지 이게 주목해야 될 현상입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에 있는 특히 중소기업들, 공공기관들 ESG를 평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뭐 국가는 정책가 법률로 만들어지잖아요. 지방정부는 조례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업했던 경기도에 공공기업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국 광역 지방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생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대전시라든가 벤치마킹해서 하다가 이제 다른 쪽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들어서 21년 들어서 광주, 울산,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쪽에 ESG 경영지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안 들어있으면 기초자치단체도 많아요.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했던 게 경상북도 봉화군. 사람 놀라시죠? 봉화군 시골 아니야? 시골에서 무슨 ESG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지?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하고 그다음에 조례는 없지만 하남시나 남양주시 이런 쪽으로는 ESG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ESG가 기업의 자발적인 자발적인 금융 투자 이쪽에서 요구되어진 게 있죠.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ESG가 경제적 조직만 해야 되나? 아니죠. 뭐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경제나 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위탁기관이라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ESG를 잘 하도록 평가하고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초자치단체까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맨 처음에는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죠. ESG 워싱이라고 그러면 뭐 세수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워싱이라면 하는 척 멋만 닦는 거죠. 하는 척만 일종의 좀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만 하는 거죠. 예. 겉으로는 ESG 하는 척 하지만 홍보도 하고 광고도 막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사건 사고 나고 이러는 것들이 ESG 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의 다농에 이 CEO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ESG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 비전, 철학, 각종 규정들을 ESG로 다 전면에 내세우고 사업과 연계시키는 했는데 실적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주주 중에 헤지 펀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민들 들고 일어서면서 야 이거 뭐야? ESG 한다고 그러더니 야 이거 그냥 주주가 자르면 이런 CEO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급격하게 그냥 다시 주주자본주로 이득만 하는 기업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이제 ESG 생태가 구축이 되려고 하면 시민사회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움직임들이 있었죠.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ESG 워치 준비위원장님 계시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부르는 ESG 열풍이 진짜냐? 보니까 ESG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저기 그 아프리카나 남미나 호주에서 철광석 또는 탄소 경제의 가장 원천이다 철광석 수입하고 그걸로 다시
또 생산해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ESG 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건 사고 생기면 다 은폐하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KESG 가이드를 정부 지표에서는 다 A등급 다 1등급 받고 1등급 받은 거 보니까 다 대기업이고 이거 ESG 평가 지표도 다음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경영에서 뭔가 모니터링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NGO에서는 일각의 목소리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앞에 부분에 힘을 주고 싶었던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기업들 동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대기업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기업도 사회같이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힘든 게 중소기업이에요. 요새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제 한국 정도 수준의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ESG 사건 사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본사 차원에서. 근데 어디서의 사건 사고가 터지냐? 인권이나 노동 환경 쪽이 저개발국에 있는 그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 납품업체, 서플라이 체인 또는 공급망에 표현되죠. 거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 평가. 맨 처음에 협력업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SG 어느 레벨을 올라가야 되고 인증도 너 뭐 인증받은 거 있어? 당시 사건 난 거 있습니까? 뭐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진짜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평가하거나요. 근데 대기업들도 자기네 직접 평가하기가 피곤해요. 왜? 지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표를 개발하면 기업들이 문서를 다 올리게 되면 현장 가서 그걸 또 대조하는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그러죠. 평가만 하냐. 우리 잘하도록 당신들이 우리를 교육하고 지원을 컨설팅 해달라 또 비용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파트너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우리 지표 말고 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표 있으니까 그 지표에서 몇 점 이상 받아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지표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코바디스입니다. 에코바디스. 그 저기 검색 에코바디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등에 좀 중소기업도 이제 좀 불이 된 거고요.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돈만 밝히는 경영에서 친화한 맨 처음 환경이 대두되고 지금은 지속가능 경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ESG 기반한.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현상인데 옛날에는 기업들이 자료를 보면 사업 전략, 경영 전략하고 ESG 파트는 따로 있었어요. ESG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제는 경영 전략과 ESG 추진 전략이 연동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버는 행위, 사업 행위 따로 ESG 관리 따로 아니라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죠. 이렇게 좀 많이 하나가 경영 전략과 ESG 방향이 연동이 되는 게 하나가 생겼다. 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ESG를 담당하는 조직이 홍보팀, 사회공헌팀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2010년도까지도요. 근데 지금은 주로 이거를 어디서 관장하고 있냐면 경영 전략, 경영 기획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 옳은 방향이라고 회사의 경영 전략하고 같이 여기서 관장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사람들의 인사평가에 하는 KPI 기준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전에는 이게 팀장, 경영기획팀장, 전략팀 이 사람이 ES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팀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힘을 덜 받죠. 그런데 이제는 이사회 산하에 특히 큰 기업들은 사회이사들만 구성된 ESG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ESG 이슈가 계속 보고가 되고 심의를 받고 힘을 받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부적으로 CEO를 중심으로 한 또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내부 보고관리 체계가 있고 여기서 나온 게 회사의 최상층 이사진들 위원회 보고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조직적인 ESG 가버넌스를 갖춰가는 이러한 거로 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잘하지만 나의 형제들 또는 나의 협력업체, 공급업체들도 잘해야지 내가 욕을 덜 먹으니 이 사람들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공급망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올해 보고서 발간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이러한 GRI 앞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GRI 인덱스를 해서 다 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GRI 인덱스만 공개하냐 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에 보면 사회책임 경영 기준 가이드라인하고는 ISO 26000하고 이거 같이 우리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17가지 그 세부 목표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슈와 관련 있고 이 이슈를 해결해서 노력한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하고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 그 보고서의 뒤에 이렇게 이건 LG전자 케이스인데 TCFD 리포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TCFD 인덱스 몇 페이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섹션을 지속가능 보고서의 한 섹션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저는 참 이 회사가 재밌었는데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은 보통 생각할 때 뭐 탄소 배출,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체, 예를 들면 뭐 포스코가 우리나라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만 현재 자동차, 뭐 제조업만이 이쪽과 관련 있는 거는 보통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신한금융그룹들은 TCFD 보고서의 섹션을 지속하는 보고서에 한데 LG전자보다 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놀랐고 이렇게 사스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으로 GRI를 뛰어넘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우사를 좀 보면 PDCA로 잘 돌아가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공공기관은 외부 사람들하고의 그 ESG 협의체, 사회적 가치 협의체 이런 거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우리 대기업들은 우리끼리 내부에 협의체 있고 다음에 이 사람 보고하는 이런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뭐 열린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보고체도 있지만 외부에 뭐 지역사회 우리 사회공헌 하고 있는 지역복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 하나 또 환경 운동 단체 분들이라든가 협력업체의 대표자 한 분, 뭐 저 같은 ESG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ESG 외부 자기네들 활동들을 공개를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하는 의사결정 단위는 아니지만 협의하는 외부 협의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조금의 특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힘든 게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들은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뭡니까 그게 하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가장 문제되는 건 뭡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나오는데 여전히 정부에서 해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체 중 98%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 수많은 중소기업도 어떻게 지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S 경영의 도입기 또는 ES 경영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이쪽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뭐 할지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대기업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도와주다 보니까 분명히 사각지대는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ES의 출발점은 이거는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경제를 떠나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적인 공감대가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우리는 왜 ES를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조직에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ES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대기업처럼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이쪽에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수도 있고요. 어디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 주주가 많은데 그게 외국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 이거 왜 안 해? 빨리 기업 ESG 잘해. 그 ESG 잘해서 기업 가치 올려줘 빨리. 그럼 나중에 우리가 너희들을 딴 데서 팔고 우리는 엑시트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맘카페 회원들 무섭다고. 그래서 윤리적 소비자 그룹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런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B2C 기업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ESG를 하게 되는 배경과 동력들이 다 다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다음에 이게 우리 부서는
ESG에 어떤 측면이 연결되어 있는가? 초창기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략기획팀에서 뭐 ESG 관련 정보를 보고서 발간해서 자료를 달라, 뭘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너도 팀이고 나도 팀인데, 그건 너희 팀에서 하는 거지. 대평가나 투자들은 IR팀에서 그 IR팀이나 전략기획이나 경유도 하는 거지. 뭐 우리한테까지 왜 피곤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경영기획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환경 안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 안전팀의 일이잖아요. 환경 안전팀이 우리 회사의 ES 이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하고는 모든 활동은 ESG하고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죠. HR팀, 인력, 인재개발 이런 팀 그다음에 이런 쪽은 다 임직원들하고 관련이 있고 총무팀 구매하면 환경적인 물품 구매나 협력업체 이런 쪽과 다 관련이 있고요. 모두 다 관련이 있는데 그쪽 주무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의 부서들이 회사의 ESG 측면하고 다음에 그쪽 부서에서 나는 ESG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전사적인 공감대가 이제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 전략인데 차별화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보면 너무 라떼는 말이야 얘 같은데 학교에 보면 이제 학교마다 교훈이 있고 구푼이 있고 집에도 가훈이 있듯이 모든 회사들마다 미션 비전 미비전 미션 비전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 회사의 ESG 정책 전략이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업들 UN 직관화 발전 목표에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개 지표와 관련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어떤 미션 비전하고 좀 차별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ES 이슈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사용원도 하고 윤리경영도 하고 환경도 하고 안전하고 임직원 워라밸도 이거 다 할 수 있나? 또는 하더라도 어떤 거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ES를 할 때 이런 게 되게 필요하죠. 내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가치와 이득을 주는지 이거를 이제 설득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 이거 좋은 거야 ESG 해야 되지. 그래갖고 사람들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회사의 평가, 임원들의 평가, 부서 평가, KPI에 ESG 요소가 반영이 돼야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인사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해야 되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ESG 고민을 할 때 바로 액션에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우리 윤리경영 반부패경 인증받고 사회공헌 뭐 자원봉사 활동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ESG 개념, 유사 개념들하고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변화나 흐림 요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작했고 우리 한국에도 시작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갖고 오고 그다음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소기업한테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시민사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모든 기업들, 사회경제 조직도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이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으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ESG를 유사하게 평가받는 게 SVR 모델이 있죠. 근데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ESG적인 요소가 너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속에서 ESG 지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서 갖고 계신 고민이 있으실 때 저희 뭐 지속환경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은 또 뭐 컨설팅 회사나 이것저것 좀 달라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협력이라든가 또는 임직원들의 자체적인 워크숍들 또 교육들
그다음에 뭐 자기 하고 계신 CSR 관련된 보고서 발간, 또 전략 수립들, 뭐 보고서 검증, 그다음에 인권 경영과 관련된 영향평가 등 다양한 전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저희들이 뭐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력하고 지원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이제 1차 세미나 때 제가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뭐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업에서 일을 하실 때 고민을 갖고 계신 부분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뭐 직접 스피커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이번 1차 온라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뭐 이상덕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셨나요? 자료를 혹시 봐도 돼요? 자료요? 예, 네, 네. 참여,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내부적으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후 시간이 이게 제가 주문할 때 보니까 40분 이상 하면 듣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1시간 넘게 좀 기초적인 얘기인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2회차 때는 조금 더 이제 사례 쪽, 이번 개념이나 이제 동향 좀 빼고 사례 중심적으로, 그리고 3회차 때는 직접 필드에서 있으신 분들이 자기네들 하고 있는 사례들, 다음에 고민들을 얘기해서 좀 가슴에 와닿는 케이스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2회차 때 좋은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ES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